고령 환자입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야, 나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인데 뭐 하는 거야? 기다리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차나 빼라고. 야, 나 국회의원 이재혁이야. 너희 같은 놈들이 나한테 반말해? 지금 80세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어. 닥쳐. 내 통화가 환자보다 중요해. 기다리라니까.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출동차를 막아선 국회의원에게 일어난 슬픈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5시 경기도 화성시 소방서 차고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전 화재 현장에서 돌아온 119 대원들이 장비를 정리하며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팀장은 산소통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오늘 아침 화재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3층 건물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에 성공했지만 그 순간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계단을 올라가며 느꼈던 긴장감. 구조 요청 신호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 후. 민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응급 환자 출동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고 반대편에서는 박준영 대원이 구급 장비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손은 익숙하게 장비들을 제자리에 넣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산소 마스크, 혈압계,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7년 전 처음 구급대원이 되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 출동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병원에 무사히 이송했던 날. 며칠 후 할머니가 직접 소방서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감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 그때 마음속 깊이 느꼈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동이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구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의 경우 시간과의 싸움이 더욱 절박했습니다. 한순간의 지체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었거든요. 준영은 장비함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조용하다는 말이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어김없이 출동벨이 울리곤 했거든요. 마치 징크스처럼 말입니다. 준영은 민수의 표정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또 그 순간이었습니다. 땡땡땡. 출동 방송이 차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화성시 동탄구역 80세 여성, 만복식당, 의식불명 상태. 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민수와 준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15년간, 7년간 몸에 밴 움직임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는 동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동작이었거든요. 80세라니 심각할 수 있겠어요. 준영이 구급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령 환자의 의식불명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저혈당. 어떤 상황이든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생명을 좌우했습니다. 특히 80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를 5분 늦게 발견해서 결국 구하지 못했던 일.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소방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수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뒤에서 응급처치 장비를 재점검했습니다. 만복식당까지는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죠. 지금은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신고자가 식당 사장님이라고 하네요. 준영이 무전기 내용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나 봐요. 민수는 구급차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80세라는 고령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고령 환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빨리 도착해야 해요. 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는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오후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준영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구해내자.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출동이 그들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 사람의 오만함이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만복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에요.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런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15년간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봤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 부탁드려요. 민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식당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은 쉬고 계신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준영이 장비 가방을 들고 민수 옆에 섰습니다. 7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1초라도 빨리 환자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와 준영은 신속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나가고 테이블 하나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옆 바닥에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하얀 얼굴이었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깊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찬과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아직 따뜻해 보였어요. 할머니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구나. 준영이 즉시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험 많은 손길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맥박을 재었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올려 호흡 상태도 점검했어요. 의식 없음, 호흡 있음, 맥박 약간 빨라요. 준영이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7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지만 매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는 혈압계를 준비하며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세를 보니
앞으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식사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을 거였습니다. 혈압 160에 90 맥박 1분에 110회입니다. 민수가 측정 결과를 알렸습니다. 수치가 높았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숙련된 동작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산소 마스크를 꺼내 할머니 얼굴에 씌웠어요. 민수는 정맥 확보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5년과 7년의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영이 할머니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동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펜라이트로 빛을 비춰봤습니다.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준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고 빛에 대한 반응이 느려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뇌졸중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80세라는 고령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들것 준비하겠습니다. 민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갑시다.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 들것을 가져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할머니의 머리 부분을 잡았어요. 민수가 다리 부분을 받쳤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어요. 들것에 옮기는 과정에서 준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맥박은 느껴졌어요.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직 희망을 놓을 수는 없어요. 준영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구급차로 향하는 길에 식당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을까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80세라는 나이, 뇌졸중 의심 상황,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구급차에 할머니를 태우고 나서 민수가 무전으로 병원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화성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80세 여성 의식불명, 뇌졸중 의심 환자 이송 중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병원에서 답변이 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준영이 지속적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 안정, 산소 포화도 98%입니다. 수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로 위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착해야 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5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것.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준영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맥박만큼은 꾸준히 뛰고 있었어요. 꼭 무사하셔야 해요. 준영이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이기심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구급차가 만복식당을 떠나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15년간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가야 한다는 것. 한순자 할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뒤에서 준영이 지속적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모든 장비가 할머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고 있었어요. 혈압 안정, 산소포화도 98%입니다. 준영이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수치는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민수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화성중앙병원 응급실. 이쪽은 119구 급대입니다. 네, 화성중앙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즉시 응답이 왔어요. 80세 여성 의식불명, 뇌졸중 의심 환자 이송 중입니다. 약 1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신경과 의료진 대기 중이며 응급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수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오후 5시 30분.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이 시간대에는 2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이렌을 더 크게 올렸습니다. 위잉, 위잉.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로 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차들이 하나둘씩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갓길로 피하는 차, 차선을 바꾸는 차, 속도를 줄여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들.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차들이 비켜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준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협조는 훌륭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길을 양보해 주었거든요. 누군가는 급하게 갓길로 피했고, 누군가는 차선을 바꿔가며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민수는 15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준영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7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선량함.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씩 구급차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준영이 계속 할머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맥박도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혈압이 급작스럽게 떨어지거나 호흡이 약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야 해요. 준영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준영이 놀라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어요.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깨어나시나 했는데 준영의 마음이 아쉬웠어요. 민수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병원까지 약 10분 정도 더 가야 해요. 교통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길을 비켜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구급차는 계속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오후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민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맥박만큼은 꾸준히 뛰고 있었어요. 꼭 무사하셔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차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의 사이렌을 더 크게 올렸어요. 위잉, 위잉. 그러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교차로를 지나서도 차들은 계속 길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급하게 갓길로 피했고, 어떤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가며 구급차를 도와주었어요. 이런 게 바로 시민의식이죠. 준영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었어요. 이런 시민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병원까지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있을 일을. 한 사람의 이기심이 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구급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병원까지 10분 거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도 훌륭했고 한순자 할머니의 상태도 안정적이었어요. 민수와 준영은 마음속으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준영이 할머니의 맥박을 재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검정색 고급 벤츠 한 대가 갑자기 구급차 앞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 차 뭐 하는 거지? 민수는 즉시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하지만 벤츠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잘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열심히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이렌을 더 크게 올렸습니다. 위잉, 위잉. 구급차라는 걸 못 봤을 리가 없었거든요. 빨간 불빛과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검정색 벤츠는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자 이재혁은 핸드폰으로 통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거든요. 환자분 상태는 어때요? 민수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준영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5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구급차를 이렇게 대놓고 막는 사람이 있다니. 민수는 구급차에서 내려 직접 벤츠로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검정색 벤츠 운전석 창문을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는 이재혁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업무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양보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통화에만 집중하며 민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혹시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민수는 더 크게 창문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고령 환자입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고, 교통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민수는 답답함을 느끼며 다시 구급차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준영도 구급차에서 내려 민수와 함께 벤츠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함께 대선이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고령의 환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그제야 벤츠 운전자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이재혁이었죠.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나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인데 뭐 하는 거야? 이재혁이 거칠게 말했어요. 기다리라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급차를 보고도 응급 환자가 있다고 해도 통화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생명이 걸린 상황보다 더 중요한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차를 한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통화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최대한 참을성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재혁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귀찮게 왜 이래? 이재혁이 소리쳤어요. 나한테 뭐 어쩌라고? 내 통화가 먼저야!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를 맡고 있는 벤츠와 애원하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5분이 지났어요. 민수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했어요. 이 도로만 빠져나가면 병원입니다.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위급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재혁은 여전히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걸린 상황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에요. 준영이 구급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실제로 한순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구급대원들의 애원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주변 운전자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 사람 뭐예요? 구급차를 왜 막아요? 한 시민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통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이재혁은 주변의 시선도 비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준영은 다시 구급차로 뛰어가 한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었거든요. 팀장님, 정말 위험해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준영의 절망적인 외침이 울렸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10분이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재혁에게 절규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차나 빼라고!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 이재혁이 차에서 내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데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야,
나 국회의원 이재혁이야. 이재혁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위협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나한테 반말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구급대원들을 압박하려는 것이었어요. 국회의원이면 더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80세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이재혁은 준영의 말도 무시했어요. 닥쳐. 내 통화가 국정보다 중요해. 기다리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이 지체된 후였습니다. 준영이 구급차에서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7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시민들도 경적을 울리던 운전자들도 모두 숨을 죽였어요. 생명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도로 위에 깔렸어요.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차도 안 빼고 민수의 절규가 도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때문에 귀한 생명이 죽었잖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주변 시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를 막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재혁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혁은 그제야 통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 이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보좌관 김동현이었어요. 이재혁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지금 뭔 일이야? 바쁘다고. 의원님, 어머니께서 만복식당에서 식사 도중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이랍니다. 동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어요. 이재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방금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이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복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요. 구급차로 병원에 가고 계신데 동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재혁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플라스틱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구급차 뒤쪽으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구급차 뒷문이 열려 있었고 들것 위에는 흰 시트로 덮인 한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시트를 걷어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이재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한순자였거든요. 어머니, 이재혁의 입에서 간신히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금까지 권력을 앞세워 위협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이 막아선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 환자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민수와 준영은 이재혁의 모습을 보며 상황을 이해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주변 시민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해졌어요. 구급차를 막았던 사람의 어머니가 그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는 잔혹한 현실이었거든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혁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생전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며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항상 나중에 가겠다고, 시간이 나면 가겠다고 미뤄왔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순자는 아들의 사과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이재혁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재혁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그 손이 살아생전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릴 때 아프면 이마를 만져주시던 그 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따뜻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보좌관 동현은 상황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구급차 앞을 막고 있는 이재혁의 차, 그리고 들것 위에 누워 있는 한순자의 모습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이재혁이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으신 겁니까? 경찰관이 이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이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통화였다고 해도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의료진이 도착해 한순자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오후 5시 50분으로 기록되었어요. 이재혁이 구급차를 막기 시작한 지 정확히 10분 후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재혁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것이었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재혁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연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와 여론의 비난을 피해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당에서도 제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재혁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현실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혁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현이었어요. 의원님, 당대표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거절해. 난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야. 이재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권력과 지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잊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교훈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한 노인의 생명과 한 아들의 평생 후회였으니까요.